차가운 수술실 앞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내 휴대폰에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을 뿜었습니다. 얘, 너 지금 어디니? 내가 이 나이에 내 생일상을 직접 차려야겠니? 그 말에 차마 목구멍으로 넘어오지 않던 대답을 겨우 뱉어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친정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저더러 생일상을 차리라니요? 아니, 네 엄마 수술이 무슨 대수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내 어머니의 생사가 오가는 지옥이고 저곳은 시어머니의 잔인한 이기심이 들끓는 또 다른 지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는 그 두 지옥 사이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그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비극은 딱 일주일 전 평범하기 짝이 없던 어느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된장찌개 보글거리는 소리, 창밖으로 넘어가는 노을, 퇴근할 남편을 기다리는 익숙한 시간. 그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그때의 나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무생채를 막 버무리려던 참이었어요.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아무 생각 없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남동생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잔뜩 잠기고 떨리는 목소리가 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병원인데 빨리 와봐야 할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내 손에 들려있던 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접시 깨지는 소리보다 더 요란하게 내 세상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 계신 엄마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신물이 올라온다 하셨지만 다들 나이 들면 겪는 흔한 소화불량이라 여겼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의사는 하얀 가운만큼이나 차가운 얼굴로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요즘 의술이 좋아져서 수술만 잘 받으시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말라니요. 내 귀에는 위암 3기라는 말만 사형선고처럼 박혀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흙바닥에서 구르고 시장에서 억척같이 장사하며 당신 몸 돌볼 겨를 없이 살아온 우리 엄마. 그런 엄마에게 왜 하필 이런 몹쓸 병이 찾아온 건지 원망스러운 마음에 가슴을 치고 또 쳤습니다. 그날 밤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내 남편 이동진. 그는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아이고, 장모님 어쩌시냐? 돈 많이 들겠네. 그게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내 슬픔에 대한 위로도 내 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친 것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 귀찮아질 일들에 대한 염려뿐이었습니다.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이 사람도 놀라서 그러는 걸 거야.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내 슬픔을 모를 리 없을 거야. 다음 날 나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소식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계신 시부모님 앞에서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대신 남편이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위암이라고 수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아이고, 사부인께서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은주야, 너 마음고생이 심하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어렵게 생각 말고 언제든 얘기하거라.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래, 아버님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삭막한 가슴에 작은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바로 옆에 앉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쯧쯧. 그래서 수술은 언제 한다니? 다음 주? 아이고, 그럼 내 생일잔치는 어떡할 거니?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암이라는데 지금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당신 생일잔치 걱정이라니. 시어머니 박말자 여사. 평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눈치를 주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장모님 편찮으시다는데. 아니, 뭐가 왜 나와? 사실이 그렇잖니. 내가 1년에 딱 한 번 받는 생일인데 며느리가 친정엄마 핑계대고 나 몰라라 하면 쓰겠니? 사돈병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역정을 내셨습니다.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며느리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사돈이 사경을 헤매는데 당신 생일상이 문제야 지금. 시아버지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은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시댁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내 눈치를 살피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여보, 엄마가 원래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아기는 없어. 당신도 알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기가 없다고요? 나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뒤 시댁 안방에서 벌어진 일을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돈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땀 흘려 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손에 그 봉투를 쥐어주셨죠. 이거 당신이 은주한테 잘 좀 전해줘. 내일 만나거든 사돈어른 수술비에 조금이라도 보태시라고. 내가 직접 주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테니 당신이 엄마처럼 잘 챙겨줘.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부탁에 시어머니는 세상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할게요. 역시 우리 영감이 속이 깊다니까. 하지만 시아버지가 방을 나가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5만 원권 지폐 다발을 확인하며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화장대 가장 아래 서랍, 낡은 손수건 더미 밑에 그 돈 봉투를 깊숙이 숨겨버렸습니다. 그 돈이 사돈의 수술비가 아니라 곧 자신의 화투판 종잣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남편의 등 뒤에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지옥 같은 며칠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병수발을 위해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를 100년처럼 보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고 내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 나에게 시어머니의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댔습니다. 첫날은 메뉴 타령이었습니다. 예, 이번 내 생일엔 갈비찜이랑 잡채, 그리고 동태전은 꼭 해야 한다. 손님들 오시는데
솜씨 좀 제대로 발휘해봐. 둘째 날은 손님 명단을 읊었습니다. 내 작은 고모네 식구들이랑 내 계모임 친구들 대여섯 명 올 거야. 음식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준비해야 한다. 알았지? 나는 지쳐가는 목소리로 엄마의 상태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그럴 경황이 없어요. 엄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곁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는 병원에 의사들이 있잖니.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맡기고 넌 내가 할 도리를 해야지. 늙은 시어미 생일상을 며느리가 챙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너 시집 올 때 내가 뭘 못해줬다고 이래?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리라니요. 내 어머니가 암과 싸우고 있는데 시어미 생일상을 차리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니요. 서러움에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몇 번이나 삼켰는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여보. 엄마 생신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해드려. 내가 나중에 당신한테 2배로 잘할게. 그렇게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병실을 지키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시어머니의 생일상 메뉴를 짜야 했고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공포에 질려가면서도 시어머니의 독촉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의 수술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하얗게 센 밤을 꼬박 세우고 새벽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제발 내 곁에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지고 차가운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있으니 온몸의 피가 다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옥의 벨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한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통화가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방아쇠가 될 줄은 그때의 나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네 엄마 수술이 무슨 대수냐?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 한가운데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윙 하고 귀가 울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식의 어미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내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소음 대신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내 귀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굉음처럼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예, 너 듣고 있니? 전화를 왜 끊고 그래?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계속해서 새어나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술 중이라고 쓰인 빨간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차가운 문 너머에서 내 어머니는 지금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목숨이 저 여자에게는 고작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분노는 오히려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고 손끝부터 시작해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벅저벅 다가오는 구둣발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친 채 그는 약간은 피곤하고 짜증 섞인 얼굴로 내 앞에 섰습니다. 수술 아직 안 끝났어? 얼마나 걸린대?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내 남편이다. 30년을 함께 울고 웃었던 내 편이다. 시어머니는 몰라도 이 사람은 내 고통을 알아줄 것이다. 여보, 방금 어머님이 나한테. 나는 차마 시어머니가 뱉은 말을 그대로 옮길 수가 없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내 처참한 얼굴을 본 남편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엄마가 또 뭐라고 하셨어? 당신한테 잔치 준비하라고 또 전화하셨구나. 아이고, 내가 정말 못 살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머리를 쥐어뜯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아주 작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저 몰상식한 시어머니로부터 나를 지켜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희망은 남편의 주머니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내 눈치를 살짝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등을 살짝 돌린 채 목소리를 낮춰 통화를 시작했죠. 엄마. 나 병원이야. 아직 수술 중이래. 아니, 장모님 상태가 어떤지 나도 아직 몰라. 근데 엄마, 꼭 오늘 그렇게 해야겠어? 은주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야. 거기까지 들었을 때 나는 애써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래, 남편이 내 입장을 설명하고 있어. 엄마를 말리고 있어. 하지만 이어지는 남편의 말은 내 마지막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알았어. 알았다고. 화내지 마. 아, 정말. 알았어, 엄마. 곧 갈게. 은주도 데리고 가야지,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말해볼게. 응, 이따 봐. 전화를 끄는 남편이 멋쩍은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말해보겠다고? 뭘 잘 말해보겠다는 거야, 당신?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지금 단단히 삐지셨어. 생일상 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대. 그래서 지금 나더러 저 수술실 문을 등지고 당신 어머니 생일잔치에 가란 소리야?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잖아. 당신이 여기 앉아서 발 동동 구른다고 없던 병이 낫고 죽을 사람이 살아 돌아와? 당신 마음 힘든 건 알겠는데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엄마도 연세가 많으시잖아. 저러다 혈압 올라 쓰러지시면 어쩔 거야?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내 어머니가 저 안에서 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더러 이성적으로 시어머니의 심기를 살피자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당신까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엄마를 두고 가. 당신 어머니한테는 내가 나중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빌게. 오늘만, 제발 오늘 하루만 나 좀 내버려둬. 응?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매달렸습니다. 이 사람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귀찮다는 듯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정말 사람 환장하게 하네. 그럼 어쩌라고. 어머니 생신이 더 중요하냐? 내 엄마가 더 중요하냐? 지금 나한테 그걸 묻는 거야? 당신은 딸이기 전에 이 집안 며느리야. 당신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30년 전 하얀 면사포를 쓰고 평생을 함께하자 맹세했던 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게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내 슬픔과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제 어머니의 기분만이 중요한 철저히 이기적인 남자. 어머니 생신이 더 중요하냐? 내 엄마가 더 중요하냐?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답이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일 뿐, 내 친정의 고통 따위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내 휴대폰을 주워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나를 보았습니다. 어디가? 나는 그를 향해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마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야지. 며느리 도리하러. 내 대답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얼른 가자. 엄마 기다리시겠다. 장모님 수술 끝나면 바로 연락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눈에 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딱 한 번만 불효할게. 그리고 다시는 엄마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나는 차가운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렸고 또 다른 무언가가 차갑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끝을 내 손으로 맺어야 한다는 서늘한 결심이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세상의 전부였던 병원이 한 점으로 작아지더니 이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억울함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안의 모든 감정 스위치가 한꺼번에 내려간 것처럼 머릿속은 텅 비었고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인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 이미 집안에서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내 어머니의 생사가 걸린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집안에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습니다. 소독약 냄새 대신 기름진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마비되었던 감각이 아주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의 끝에는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어머 얘, 이제 오니? 아이고, 사돈 수술은 잘 되고 있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눈가를 훔치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의 속에서 역한 기운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내 뒤를 따라 들어온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 붙어 앉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잖아. 수술 잘 될 거라고. 은주도 그래서 마음 놓고 온 거야. 그치, 여보. 남편은 나를 보며 필사적으로 눈짓을 보냈습니다. 제발 자기 말에 동조해달라는, 이 상황을 제발 무사히 넘겨달라는 비겁한 신호였습니다. 나는 그를 잠시 쳐다보다가 시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얼른 준비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낯설 만큼 건조하고 딱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잠시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이내 잔치상 받을 생각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래, 그래. 얼른 들어가 봐. 내 시누이가 와서 좀 거들고 있긴 한데 역시 메인 요리는 내 손맛을 따라올 수가 없지. 갈비찜이랑 잡채 재료는 다 다듬어 놨으니 넌 양념만 하면 될 거야. 나는 아무 대답 없이 앞치마를 찾아 허리에 둘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이미 시누이가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흘긋 쳐다보며 못마땅한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새언니. 이제 오셨어요? 친정어머니 편찮으신 건 안 됐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엄마가 새언니 오시기만 얼마나 목 빠져라 기다렸는데.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내 손등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누 거품을 내어 손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마치 내 손에 묻은 더러운 무언가를 씻어내는 것처럼 혹은 앞으로 내가 저지를 어떤 일을 미리 정화하는 의식처럼 그때부터 나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오직 해야 할 일의 순서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갈비찜용 고기는 핏물을 빼고 양념장을 만들고 채소를 다듬고 잡채용 당면을 삶고 시금치를 데치고 내 몸은 지난 30년간 수없이 반복했던 그 일들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수행해냈습니다. 예, 갈비에 밤이랑 대추는 넣었니? 나는 푹 익어서 뼈에서 살이 술술 떨어지는 게 좋더라. 잡채간 좀 봐라. 싱거우면 손님들 맛없다고 하실라. 시어머니는 수시로 부엌을 들락거리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 할 일만 했습니다. 칼날이 도마 위를 오가는 소리, 기름이 팬 위에서 끓는 소리,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지워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남편이 어색한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 등 뒤에 서서 우물쭈물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아직 연락 없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끓고 있는 갈비찜 냄비의 뚜껑을 열어 기름을 걷어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내 침묵이 불안했는지 한 걸음 더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더 고생해. 이거 끝나면 내가 당신 좋아하는 횟집 가서.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나는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남편도 화들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나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바닥에 튄 갈비찜 국물 자국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내 어머니가 흘렸을 피처럼 진득한 얼룩이었습니다.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이게 얼마짜리 국인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 혀를 찼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국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행주를 가져와 바닥에 튄 국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한 바다와 같다는 것을. 평소에 나라면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렸을 상황에서 이토록 무감각하고 냉정하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음식이 하나둘 완성되어 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완성된 음식을 쟁반에 담아 거실로 날랐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미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사이에 앉아 아들의 효심을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마누라가 친정엄마 아프다고 쩔쩔매는 걸 어머니 생신이 먼저다 하고 딱 휘어잡아서 데리고 오잖아. 역시 아들은 저렇게 기둥처럼 든든해야 한다니까. 손님들은 맞장구를 치며 남편에게 술을 권했고 남편은 쑥스러운 척 웃으며 그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마치 먼 나라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맛있는 음식을 칭찬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내 귀에는 오직 수술 중이라는 세 글자와 그 붉은 불빛만이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역국을 끓여 상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한 숟갈 뜨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솜씨는 일품이야. 국물 맛이 아주 진국이네. 진국. 나는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피와 내 눈물과 내 한숨을 푹 고아낸 것이니 진국이 아닐 리가 없겠지요. 나는 모든 음식을 다 내어놓고 조용히 부엌 한 구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떠들며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우는 그들을, 내 고통을 양념 삼아 잔치를 벌이는 그 잔인하고 무지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내 눈에, 내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어머니. 그게 당신의 마지막 생일상이 될 테니까. 내 안에서 차갑게 벼려진 칼날이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되돌려줄 것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고 철저하고 두 번 다시는 나를 얕보지 못하도록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그 방법을 말입니다. 내 어머니의 고통을 안주 삼아버리는 잔치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실의 공기는 술기운과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그 열기 속에서 유일하게 차갑게 식어있는 섬과 같았습니다.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면서도 내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자와 시시각각 다가오는 휴대폰 알림 시간만이 째깍거리고 있었지요. 아가, 여기 갈비찜 좀 더 내오너라. 아주 뼈에 붙은 살까지 쪽쪽 빨아먹게 잘 익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을 걱정하던 아까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시끄러운 잔치를 즐기는 평범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부엌으로 가 커다란 냄비에 남은 갈비찜을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요란한 차림의 여자 2명이 들어섰습니다. 척 보기에도 시어머니의 계모임 친구들이자 화투판 멤버들이었습니다. 어머 말자야, 우리가 너무 늦었지?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혼났네. 생일 축하한다, 친구야. 이야, 냄새 한번 죽인다. 며느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자랑하더니 사실이었네. 그들의 등장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그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친구들을 맞이하며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왔어? 아이고,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이리 와, 이리 와. 거실은 복잡하니 우리끼리 방에서 조용히 먹자. 내가 너희 주려고 따로 빼놓은 게 있거든. 나는 갓 퍼담은 갈비찜 접시를 든 채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문을 빼꼼히 열어놓은 채 친구들과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예,
여기 우리 먹을 상 좀 따로 차려오너라. 갈비찜이랑 잡채, 전도 넉넉히 담아오고. 나는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커다란 교자상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이며 잡채며 나물이며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을 상 위에 올렸습니다. 무거운 상을 들고 안방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내 귀에 그들의 대화 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자야, 너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무슨 좋은 일 있어? 호호 있었지. 아주 좋은 일이 있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높고 교태 섞인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혹여나 상을 놓칠세라 안간힘을 쓰며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턱을 넘으려던 바로 그 순간 내 발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낮에 판에서 크게 한 몫 잡았잖니. 뭐, 정말이야? 어쩐지. 너 오늘 손이 근질거려서 어떻게 참나 했다. 화투판. 내 어머니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시간에 저 여자는 화투를 치고 온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상을 든 채 문지방에 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가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꽁돈이 나서 판을 벌인 거야? 지난번에 영감님한테 걸려서 비상금 다 털렸다며? 그 말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비밀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끈적거렸습니다. 쉿, 조용히 해. 사실은 말이야, 우리 영감이 준 돈이야. 뭐? 이태곤 씨가? 그 양반이 너 화투 치라고 돈을 줬다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친구의 믿을 수 없다는 반응에 시어머니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내 남은 생을 지탱할 분노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화투 치라고 줬겠니? 우리 며느리 친정엄마 그러니까 내 사돈이 위암 수술한다고 수술비에 보태라고 주더구나. 여보, 당신이 며느리한테 잘 좀 전해주라고. 자기가 주면 부담스러워할 테니 엄마처럼 잘 챙겨주라고 하면서 말이야.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나를 위해, 우리 엄마를 위해 돈을 주셨다고? 그 팍팍하고 무뚝뚝한 분이 나 몰래 그런 마음을 써주셨다고?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다음 순간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에 그 감동은 산산조각 나다 못해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근데 내가 미쳤어. 그걸 왜 줘? 사돈 병원비는지 자식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보태줄 이유가 뭐람. 안 그래? 그래서 그 돈 그대로 들고 가서 오늘 판돈으로 썼지. 우리 영감탱이는 꿈에도 모를걸? 사돈 살리라고 준 돈으로 내가 이렇게 따고 앉아있는 줄은. 호호. 대박. 말자, 너 진짜 대단하다. 배짱 한번 두둑하네. 그러니까. 역시 넌 우리 중에 제일 고수야, 고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 서로의 등을 치며 즐거워하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나를 덮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교자상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쟁반 위의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며 짤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넘실거렸고 잡채 가닥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심, 시어머니의 탐욕, 남편의 무능과 방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철저히 기만당하고 이용당한 나 자신. 시아버지가 나를 위하는 마음에 건넨 돈. 내 어머니를 살릴 수도 있었을 그 돈이 저 여자의 화투판 끝발을 올려주는데 쓰였다는 사실. 그리고 저 여자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그것을
자신의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다는 사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떨리는 상을 든 채 소리 없이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의 소음도 부엌의 열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세상은 완벽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오직 방금 들었던 시어머니의 웃음소리만이 악마의 저주처럼 귓가에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부엌 구석에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 대신 끄끄대는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의 근육이 뒤틀리며 터져나오는 짐승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인 거였어. 나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악마에게는 악마의 방식으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예일 터. 나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내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잔치상을 내 손으로 끝장낼 시간이었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등을 타고 올라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엌 타일의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배신이라는 얼음장 위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지독한 향기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안방에서는 간간히 화투패 섞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와 친구들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지옥의 풍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손톱의 고통만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을 일깨워줄 뿐이었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저 여자들의 머리채라도 잡고 흔들어야 할까? 아니면 이 집을 뛰쳐나가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징하고 울렸습니다. 남동생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나, 엄마 수술 길어지네. 기도해줘.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텅 비었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그래, 엄마. 내 엄마가 지금 수술대 위에서 버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지. 시어머니의 배신에 대한 분노, 남편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생각이 내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억울함을, 내 어머니의 고통을 이렇게 헛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서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내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절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얼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할 무기라는 것을, 저 악마들을 심판대에 세울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나는 조용히 가지만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눈은 무섭도록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히 빗고 헐렁해진 앞치마를 다시 고쳐맸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속에서 어떤 칼날이 벼려지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부엌으로 돌아온 나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와 술병 몇 개를 꺼내 쟁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휴대폰의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녹화 표시가 깜빡이는 것을 확인한 뒤 나는 술병과 컵 사이에 휴대폰을 교묘하게 비스듬히 세웠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안방 쪽을 향하도록, 그러면서도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 쟁반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 지옥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바로 그 방문 앞으로 어머니, 목마르실 것 같아서 음료수 좀 가져왔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공손한 며느리의 목소리로 말하며 미닫이 문을 스르륵 열었다. 방 안에서는 이미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들은 잠시 나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경계를 풀었다. 나는 그들 앞에 쟁반을 내려놓고 일부러 시어머니 옆에 잠시 쪼그려 앉아 컵에 음료수를 따라드렸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틈새로 슬쩍 밀어 넣었다. 어머니, 그럼 재밌게 노세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부르시고요. 나는 완벽한 연기를 마치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방문을 닫는 순간까지 그 누구도 내 작은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부엌으로 돌아와 물을 마시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이제 내 휴대폰이 저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을 터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다시 쟁반에 과일 몇 조각을 담았다. 휴대폰을 회수할 명분이 필요했다. 어머니, 과일 좀 드세요. 다시 안방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아까보다 훨씬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리고 내 귀에 녹음되고 있을 그 끔찍한 대화가 들려왔다. 봐라. 이게 다 오늘 그 돈으로 불린 거야. 사돈 병원비 하라고 준 돈이 이렇게 복덩이가 되어 돌아왔네. 호호. 그녀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못 들은 척 태연하게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며 아까 숨겨두었던 내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집어들었다. 어머, 제 핸드폰을 여기다 두고 갔네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챙겨 방을 나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내 얼굴은 가면처럼 평온했다.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돈다발을 흔드는 소리, 친구들의 맞장구, 영감탱이는 꿈에도 모를 거리라고 말하는 그 모든 추악한 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부엌으로 돌아온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돈다발을 흔드는 모습, 친구들의 맞장구,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증거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나는 텅 빈 부엌에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 등 뒤에 서서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여기 있었어?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어. 엄마 오늘 기분 아주 좋아 보이시네. 나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골치 아픈 하루가 무사히 끝나간다는 안도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어머니는 오늘 기분이 아주 좋으시겠지. 내가 장담하는데 오늘이 당신 어머니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날이 될 테니까.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그 중심에 놓인 거대한 교자상은 마치 최후의 만찬상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들은 기름진 윤기를 잃고 식어가고 있었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조금도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얼굴이 벌개져 혀 꼬부라진 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비위를 맞추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제 남편 흉을 보느라 여념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여왕처럼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투 친구들은 이미 돌아간 후였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오롯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위선자들의 무대였습니다. 나는 그 지옥도 같은 풍경을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내 손에는 아까 그 동영상이 담긴 휴대폰이 차갑게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용암이 들끓고 있었지요. 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된 평화를, 이 역겨운 위선을 한 방에 날려버릴 가장 완벽한 순간을, 이 모든 위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추악함을 칭송하는 바로 그 순간을. 한참을 떠들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거실의 소음을 갈랐습니다. 시끄럽던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자자, 다들 조용. 이쯤에서 우리 다 같이 건배 한번 해야지.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술기운으로 발갛게 상기된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어머니. 당신 인생의 마지막 영광일 테니. 그 오만한 얼굴에 절망이 깃드는 순간을 나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감상할 작정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 생일 잔치에 다들 모여줘서 정말 고맙다. 특히 우리 며느리 은주가 친정엄마 일로 경황이 없을 텐데도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줘서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그녀는 나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도 역겨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내 미소를 본 남편은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내가 드디어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남자. 그는 자신이 곧 맞닥뜨릴 지옥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을 든 채 연극 배우처럼 애달픈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사돈 어른 일은 참 안 됐어. 내 마음도 정말 아프다. 내가 어제 그 소식 듣고 밤새 한숨도 못 잤잖니. 그 착한 사부인이 왜 그런 몹쓸 병에 걸리셨는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 뻔뻔한 연기에 시누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가 원래 정이 많잖아. 새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하실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안방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돈다발을 떠올렸습니다. 사돈의 병원비로 기도하는 대신 화투판에서 광을 파셨겠지요. 시어머니는 분위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를 한껏 높여 건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즐겁게 지내야 사돈 어른도 병상에서 힘을 내시지 않겠어?
우울하게 있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사돈 어른의 쾌유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건배할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위선의 정점을 찍는 바로 이 순간이 심판의 막을 올릴 때라는 것을.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움직임에 모두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불안한 눈으로 여보, 왜 그래? 하고 작게 속삭였지만 나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가 TV 아래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건배하시기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하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을 겁니다.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제가 특별히 준비한 영상입니다.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가 뭘 다 이런 걸 준비했대? 손주들 재롱잔치 영상이라도 준비했나? 그래, 어디 한번 보자꾸나. 나는 리모컨으로 TV 전원을 켜고 내 휴대폰과 TV를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65인치 TV 화면에 내 휴대폰 화면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갤러리를 열어 조금 전 녹화해 두었던 동영상 파일을 망설임 없이 재생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내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처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안방의 풍경이었습니다. 각도가 약간 비뚤어진 화면. 가족들은 저게 뭐냐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새언니? 뭘 잘못 튼 거 아니에요? 신우이가 핀잔을 주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영상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화투 친구들이 화투패를 섞으며 까르르 웃는 소리. 대체 어디서 그런 꽁돈이 나서 판을 벌인 거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 몸을 뒤척이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너 지금 뭘 하는 거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화면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쉿, 조용히 해. 사실은 말이야, 우리 영감이 준 돈이야. 그 순간 시아버지의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그는 술잔을 든 채 멍한 표정으로 TV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한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엄마, 그러니까 내 사돈이 위암 수술한다고 수술비에 보태라고 주더구나. 여보, 당신이 며느리한테 잘 좀 전해주라고 하면서 말이야. 시아버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와 TV 화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술잔이 깨졌지만 이제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먹고 오직 TV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돈다발을 부채처럼 펼쳐 흔들며
악마 같은 웃음소리와 함께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미쳤어. 그걸 왜 줘? 사돈 병원비는지 자식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사돈 살리라고 준 돈으로 내가 이렇게 따고 앉아 있는 줄은 우리 영감탱이는 꿈에도 모를걸. 호호.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까르르 넘어가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TV 스피커를 뚫고 나와 산산조각난 술잔 파편처럼 거실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리모컨의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돈다발을 흔들며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그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이 거대한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어 거실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새하얗게 질려버린 시어머니의 얼굴과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지옥의 막이 올랐습니다. TV 화면 속 시어머니의 얼굴은 영원히 박제될 것처럼 정지해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간도 함께 멈춘 듯 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거실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와 몇몇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가장 먼저 깬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인 시어머니였습니다. 저게 뭐야, 저게 다 뭐야? 조작이야. 전현이 저 앙큼한 것이 날 모함하려고 어디서 저런 걸 조작해온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성을 잃고 손가락질하며 나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궁지에 몰린 쥐의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다급하게 TV로 달려가 전원을 끄려 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제발. 집안 망신 다 시키려고 작정했어? 어서 이거 안 꺼. 나는 그의 앞을 막아서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켜. 당신은 이제 내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조작이라고요? 오늘 바로 아까 어머님 안방에서 찍은 건데요. 어머님이 화투판에서 돈 흔들며 자랑하시는 모습을요. 내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때 술잔을 깨뜨린 채 망연자실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땅이 꺼져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부서질 듯 갈라져 나왔습니다. 정말이냐? 그는 나를 보고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그의 아내, 내 시어머니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저 돈 내가 사돈 병원비에 보태라고 준 그 돈 정말이냐고 묻고 있잖소. 이 여자야.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거실 전체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나를 향해 악을 쓰는 것조차 잊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저건 다 오해야. 은주가 제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닥치지 못해. 쾅! 시아버지가 교자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하게 깨졌습니다. 음식물들이 사방으로 튀고 술병이 굴러다녔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려했던 잔치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내가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사돈이 은주 엄마가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는데 그 목숨값을 가지고 노름을 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방이라도 시어머니를 때린 것처럼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경악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참으세요. 진정하세요. 아빠, 왜 이래? 엄마. 하지만 그 누구도 성난 시아버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다가가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며느리 부담스러울 테니 엄마처럼 잘 좀 챙겨주라고 했지. 내 진심을, 내 마지막 남은 체면을 내가 그렇게 시궁창에 쳐박아? 이 짐승만도 못한 것.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잠시 눈이 멀어서 마가 씌었나 봐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녀는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시아버지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뿌리치는 대신 더 깊은 절망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망친 건 내 돈 몇 푼이 아니야. 내가 오늘 짓밟은 건 내 마음만이 아니라고. 이 집안의 근본을 내가 전부 망가뜨린 거야. 나는 그 지옥 같은 광경을 한치의 동요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내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그림이었으니까. 저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하는 모습. 나는 천천히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의 귀한 마음이 저런 식으로 더럽혀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내 말에 시아버지는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내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최악의 동반자였던 남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동진 씨,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여보가 아닌 그의 이름 석자를 부르는 순간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분명하게 말해줄까요? 이혼하자고요. 당신 같은 남자랑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자신이 없어요. 아니,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아내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당신 어머니의 생일상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야. 당신은 내게 남편이 아니라 평생을 내 등에 업혀 살아온 짐이었어. 내 차가운 선언에 남편이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내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은주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러지 마. 응?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세월인데. 세월? 그 세월 동안 내가 당신 집안의 노예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살아온 거 말고 뭐가 남았죠? 이제 됐어요. 당신 어머니, 당신이 평생 모시고 사세요. 나는 내 인생 찾으러 갈 테니. 나는 그렇게 말하고 망설임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안방으로 달려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두었던 바로 그 돈 봉투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돈다발을 꺼내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그대로 집어던졌습니다. 이 더러운 돈 가지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5만 원짜리 지폐들이 공중으로 흩날리며 아수라장이 된 거실 바닥으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절규, 시아버지의 고함, 남편의 애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동생이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엄마 수술 끝났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캄캄한 밤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옥 같았던 인연을 끊어낸 바로 그 순간
내 어머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도 지옥 같았던 집의 현관문을 닫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나는 거짓말처럼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코를 찌르던 소독약 냄새도 역하게 비위를 건드리던 기름진 음식 냄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도 멎은 듯 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절규와 고함 소리마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세상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남동생의 목소리만이 수술 끝났어라는 그 한마디만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를 잡는 그 짧은 순간이 천년처럼 느껴졌고 달리는 차 안에서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엄마. 그렇게 애타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던 남동생이 나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누나, 어디 갔다 이제 와. 엄마 의식 돌아오셨어. 그 한마디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생은 말없이 내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각종 튜브를 몸에 매단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야위고 작아진 모습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평생 자식들을 위해 마를 날이 없었던 엄마의 손. 그 따뜻한 온기가 내게로 전해져 오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돌아올 곳으로 돌아왔음을, 내 진짜 집으로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셨고 나는 24시간 내내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의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드리고 밤새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오롯이 내 엄마의 딸로 존재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평화를 깨뜨린 것은 역시나 그 남자였습니다. 남편이었던 이동진 씨. 그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병실 앞 복도에서, 나중에는 병원 1층 로비에서 나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를 철저히 무시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병원 벤치 앞에서 그는 기어이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은주야, 제발 나 좀 봐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한테 용서를 빌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니한테 평생 효도하며 사시면 돼요. 제발 그런 말 마. 엄마 그날로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내 오피스텔에 와 계셔. 하루 종일 울고불고 나도 죽을 지경이야.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래, 정말.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내 노동력을, 자신의 방패막이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세월, 이제 끝났어요. 그날 밤 깨진 건 술잔만이 아니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있던 모든 것들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나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가 등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만 나는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낡은 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에게 주었던 바로 그 돈 봉투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리고 내 아들을 잘못 키웠다. 이건 내 마지막 성이다. 사부인 병원비에라도 보탰어라. 나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 돈에는 너무 많은 눈물과 한이 묻어 있어요. 다만 아버님께서 저를 위하셨던 그 마음 하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제 그만 아버님 인생을 사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이나 나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돌아섰습니다. 그의 굽은 등이 한 시대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엄마는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살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텃밭에 작은 상추를 심었습니다. 시집살이의 그늘 속에서 잃어버렸던 내 웃음을 나는 엄마 곁에서 비로소 되찾았습니다. 남동생네 가족이 주말마다 찾아와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었던 사람에게서는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쫓겨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내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나는 엄마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결혼하기 전 20살 처녀 시절의 앳된 내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의 세월을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 엄마 여보, 며느라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했습니다. 그게 여자의 삶이고 아내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부당한 요구에도 몰상식한 대우에도 그저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깨진 술잔과 함께 내 안에 무언가도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굴종의 사슬이었습니다. 그날 밤 흘렸던 눈물은 지난 세월 동안 골마 터진 내 상처를 씻어내는 정화수였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돌아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삶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엄마를 위해 따뜻한 대추차를 끓이는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였다면 당신을 묶고 있던 그 사슬을 언제쯤 끊어낼 용기를 내셨을까요? 저는 조금 늦었지만 마침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단 한순간의 후회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골마 터진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되찾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후회와 눈물로 얼룩진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인공 은주처럼 수십 년간 억눌려온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녀의 남편처럼 비겁한 침묵으로 더 큰 상처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과거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갈 나의 미래는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털어놓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은 응어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부당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셨을지도 모르겠지요. 오늘 은주 씨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줄 통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